안녕하십니까. 보안연구팀의 윤효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주 내용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서 진행한 내용으로 제가 앞부분을 발표를 하고 뒷부분은 한경 학생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 오늘 발표 아젠다인데요. 먼저 프라이버시 관련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사업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렇게 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요. 저희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중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이 동형암호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그 기술 중 특히 서울대학교가 자체 개발해서 확보하고 있는 해안이라는 기술과 그 소개와 해안이라는 기술을 실제 데이터 분석에 적용을 한 POC 결과에 대해서 한경 학생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프라이버시 관련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제목과 동일하게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를 해킹을 해서 그거를 어디다 갖다 팔아서 건당 얼마씩 받는 그런 수준의 작은 돈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모든 비즈니스, 기업의 비즈니스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분석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 사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진료를 할 수 있을지 혹은 신약 개발을 할 때 이런 모든 비즈니스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연일 기사나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해킹 사고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규나 규제가 강화되거나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유럽에서 EU에서 발표를 한 GDPR이라는 유럽 시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인데요. 이게 올해 5월부터 실효화가 되면서 만약에 이 레귤레이션을 어길 경우에는 기업의 매출의 4%에 달하는 큰 벌금을 물게끔 그렇게 변화가 된 상황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이터 중심의 세상에서는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주로 적용을 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 우리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비식별화 기술 혹은 익명화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식별자를 제거한다던가 일반화를 시킨다던가 총계 처리를 한다거나 해시함수 같은 걸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식별자 제거라는 거는 주민번호를 없애거나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비식별화 기술이 얼마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지 판단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법상에서는 K-익명성이라는 측정 모델을 그 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K-익명성이라는 거는 K명 이상이 어떤 데이터셋에서 K명 이상이 동일한 범주에 들어야지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예를 들어서 42세 남자가 어떤 데이터셋에 3명이 있어요. 그런데 K가 3이에요. 그러면 3명보다 작아요. 2명이에요. 그런데 K가 3이에요. 그러면 42세 남자라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고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해서 40대 초반 아니면 40에서 45세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이 측정 모델을 통과하게 되면 분석 가치가 밸류 자체가
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분석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규적으로도 위험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 제식별의 위험도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포커싱을 하는 것은 분석 가치는 유지한 채 제식별의 위험도 전혀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에 포커싱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은 암호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고요. 호모몰픽 인크립션, 제로 날리지 프루프, 멀티파티 컴퓨테이션,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와 같은 암호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저희 삼성 SDS만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금융이나 신용, 의료 정보, 그다음에 클라우드, 마케팅 등 개인 프라이버시 혹은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도메인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벤더들과 스타트업들이 주목하고 사업에 적용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중에서 동형암호라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숫자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동형암호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형암호란 기술은 데이터의 손실이나 유출이 없이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암호문을 연산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암호 기술인데요. 여기에 제가 덧셈을 보존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암호문 값을 두 개를 더한 값이 이 값을 복호화를 하면 원래 원본 데이터에 더한 값이랑 같게 되고요. 곱셈도 마찬가지로 암호문의 곱셈을 복호화하면 원본 데이터의 곱셈과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특성을 지닌 암호를 동형암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동형암호가 덧셈과 곱셈을 보존하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산술 연산은 테일러 근사다항식이라는 기술 등을 적용을 하게 되면 덧셈과 곱셈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동형암호를 이용을 하면 모든 산술 연산을 암호화된 상태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산술 연산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석 처리가 암호화된 상태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삼성 SDS는 자체 개발해서 최고의 동형암호 기술인 해안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와 산학 협력하여서 저희가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해안이라는 기술은 세계 탑티어 학회에서 암호학회에서 수차례 검증이 완료가 된 거고 특히 뉴스나 이런 매체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 그 앞에서 보셨던 글로벌 벤더와 MIT 등 세계 유수대학과 결어서 의료 데이터 분석에 동형암호를 적용을 한 세계적인 컴피티션인 IDC에서 해안을 기반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올해 이제 동일한 컴피티션이 열렸는데 예선 통과자 전 팀이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모두 해안을 기반으로 컴피티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만큼 기술의 우수성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동형암호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형암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 암호화된 상태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자기 데이터의 유출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나 외부 분석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석 결과, 모델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암호화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면 여기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실제 사용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는 복호화를 해야 로 데이터 상태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클라우드 상에서 복호화를 할 수 있는 키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키 보호의 위협도 그 위험 부담도 또 따르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동형암호를 적용하게 되면 동형암호화한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이 되고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고요. 암호화된 상태로 사용, 분석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전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암호화로 보호를 하게 되고 클라우드에서는 복호화할 필요가 없으니 키 보호의 이슈도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서비스 모델을 저희가 첫 번째 유스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게 보호의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의 장출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A사가 있고 B사가 있어요. 두 데이터는 최근 이제 코마케팅 등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들은 데이터에 목말라 있고 데이터를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동형암호를 이용을 하게 되면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상대방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동시에 상대방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그 상대방에게 유출은 하지 않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회사가 자기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고 B라는 회사가 자기의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서 서로 그 공유된 데이터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분석은 A와 B 각각에 대한 분석 결과가 아니라 A와 B가 결합된 이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B사는 A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고 A사는 B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칼럼이 A라는 피처밖에 없어요. 그리고 B라는 회사는 B라는 피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결합을 하면 서로 다 인크립트된 경우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정보만 가지고는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암호화된 상태로 동형 암호화된 상태로 처리를 한 후 그 분석 결과는 시크릿 쉐어드 디크립션 등의 기술을 통해서 복호화를 해서 분석 결과를 A사와 B사가 나눠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이제 칼럼 익스펜션뿐만이 아니라 케이스가 늘어나는 경우, 되게 드문 케이스라서 잘 없는 경우에 케이스를 더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희귀병이다. 그런데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결과랑 합치고 싶다. 프라이버시 이슈, 레귤레이션 이런 문제에 자유롭게 로우 익스펜션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2차원적인 익스펜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못하던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유스 케이스는 흔히들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고객들이 자기의 쿼리 자체도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제3자에게 숨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DNA 분석을 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객은 자기 DNA를 보내야지만이 DNA 분석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내 DNA 정보를 유출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결과가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 동형암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구간이 고객을 떠나는 이 순간부터 암호화가 돼서 전 구간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DNA를 서비스 업체에게 유출하지 않고도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이거는 실제 미국의 스타트업이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M&A 전문 기업이 있고 업체 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어떤 M&A 전문 기업이 자기가 쿼리를 날립니다. 그런데 이 쿼리가 업체 정보 제공 서비스 하는 곳에서 이 쿼리가 뭔지 알게 되면 이 회사는 곧 M&A가 되겠구나.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고 그 회사에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자에 의해서 유출이 될 수도 있고 뭐 클라우드가 해킹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위협들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암호화된 동형 암호화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쿼리부터 처리 그리고 리스판스까지 전부 다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협이 전혀 없이 PIR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지금 여기 해안 소개부터는 서울대학교 한규영 학생이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암호연구실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규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작년에 개발한 해안이라는 이 동영암호 기술이랑 이걸 이용해서 이제 POC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해안 기술이나 동영암호 기술을 암호 전공자가 아닌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최대한 친절하게 발표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동영암호에 대한 컨셉은 사실 윤우준 프로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해안이 사실은 다른 동영암호들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실은 암호화된 상태로 어떤 뭐 상술적인 연산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응용을 시도하려고 해봤었어요. 사실 은행의 데이터 같은 걸로 이자를 계산한다든가 그 은행 데이터를 다 암호화된 형태로 뭔가를 해보자 했더니 사실은 가장 간단한 이자 계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동영암호들은 다 정수형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근데 실수값을 원하는 게 뭐 이자 같은 게 사실 딱딱 나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실제 응용하기 힘들었고, 그런 니즈에 의해서 사실은 만들게 된 게 이제는 그 실수 계산을 암호화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그 동영암호를 만들자라고 해서 작년에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그 사실 현실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거의 최초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안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이상한 수학식이 나오는데, 해안이라는 것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동영암호의 좀 전반적인 특징인데, 지금 사실 현존하는 동영암호의 기법들은 다 격자 기반 동영암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격자 기반 동영암호가 왜 좋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쓰이는 뭐 RSA나 이런 많은 암호 시스템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다 공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격자 기반 암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하나의 캔디데이트 중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 격자라는 어떤 구조체의 좋은 성질이 사실은 이 동영암호라는 단어에서 동영적인 성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안이랑 기존 동영암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아까 정수와 실수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존 동영암호를 이용을 해서 뭐 위에 이 그림에 보이는 8개 숫자의 곱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존 동영암호 같은 경우는 정수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1.23이라는 숫자를 암호화할 수가 없고 123이라고 변환을 해서 암호화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냥 8개 숫자를 곱하게 되면 저 무지막지한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그 평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실제 컴퓨터랑 마찬가지로 어떤 오버플로우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해안이라는 거는 사실은 암호화된 상태로 아래 자릿수를 버리는 리스케일링이라는 사실 펑셔널리티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계속 뒤 뭐 자릿수 세 자리 이렇게 계속 버리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연산을 한번 할 때마다 이 리스케일링 과정을 계속함으로써 자릿수가 이제 늘어나지는 않아요. 뭐해서 그 결과가 108.26이라는 어떤 잘린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그 대신에 사실은 이 전에 제가 원래 원했던 108.24563 등등등의 이런 좋은 만큼 정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사실은 108.26이라는 꽤나 근접한, 그래서 이제 사실 저 해안이라는 게 제가 저 약자가 이제 approximate numbers에 대한 아리스메틱을 제공한다는 거 의미가 완전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꽤나 근사적인, 근데 실수 연산이라는 것 자체 사실은 컴퓨터에서도 100% 정확한 연산을 주지 않으니까 이 컨셉에 잘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개발된 거였고요. 그리고 해안에 지금 단순히 이런 리스케일링이나 펑셔널리티 이외에도 더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동영암호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동영암호를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동영암호 아직 너무 비효율적이다, 사실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동영암호의 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동영암호가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암호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넣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파라미터 상에서 보면 대략 16,000개 정도의 실수 값들을 하나의 암호에 넣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아까 암호화 상태로 덧셈, 뺄셈, 곱셈 연산을 수행한다는 거 의미는 심드 오퍼레이션 센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영 덧셈을 한번 수행을 하면 사실은 평문간에 16,000개의 연산을 한 번에 수행시켜주는 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드 연산의 지원이라는 게 가장 큰 효율성이 이제 동영암호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사실은 아까 단순히 심드만 가능하다면 조금 제한점이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랑 두 번째 데이터를 제가 연산을 하고 싶어요. 다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암호에 들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한 칸 미는 어떤 쉬프팅이나 이런 데이터 어레이를 매니지먼트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매니지먼트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해안의 큰 장점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거는 그냥 컨셉만 설명드릴 텐데 사실 저희가 동영암호가 암호 형태로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원래 지금 소개드린 어떤 재부팅, 부트스트래핑 기술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 기술 없이는 사실은 동영암호는 제한된 연산일 수만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영암호의 그 암호문 자체에 어떤 뭔가 소모값 같은 게 사실은 존재해요. 속에 어떤 노이즈라고 불리우는 그 소모값이 다 소진이 되면 사실 연산을 더 하면 안 돼요. 그럼 평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서 지금 전 뎁스 입장을 쓰면 맨 처음엔 뎁스 10의 암호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10 정도의 스케일러비티가 있는. 근데 이 연산을 계속 수행하다 보면 이 레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더 연산을 수행하면 안 돼요. 평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게 사실 재부팅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재부팅이라는 어떤 부트스트래핑이라는 2009년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다시 레벨 10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부팅 과정을 이제 동영암호랑 같이 결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완전 동영암호라고 해서 정말 무제한의 연산을 암호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뭐 심드,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재부팅 기술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제 융합을 해서 그 뒤에 POC 결과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해안이라는 이런 그냥 단순히 스킴을 개발하기보다 이거를 좀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코드로서 좀 공개를 해서 그 좀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해볼 수 있게 저희가 공개했는데 그래서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면 아까 16,300개에 대한 심드 덧셈은 뭐 8ms, 곱셈은 200ms. 게다가 이것들에 대한 에버리지와 베리언스 계산하는 건 뭐 1점 몇 초, 2점 몇 초 정도에 수행된다는 걸로 이제 현재 동영암호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가진다는 걸 좀 개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행했던 POC 수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POC에서 타겟으로 했던 모델은 이제 병원과 기업이 있어요. 병원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데이터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근데 데이터를 이용한 또 분석은 하고 싶지만 인력과 도구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반대로 도구와 인력은 있지만 데이터를 얻기가 사실 힘든 거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영암호를 활용해 보자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병원이 소유한 데이터를 암호화를 수행합니다. 동영암호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POC를 통해서 실험했던 건 세 가지 데이터예요. 미믹, 시어랑 어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얻은 실제 신용 정보를 이용해서 세 가지 실험을 수행했는데 앞에 두 개 거는 이제 공공 의료 데이터고요. 뒤에는 이제 실제 신용 정보인데 각각이 이제 암호화를 수행시켜 보면 뭐 16MB에서 좀 크게는 40GB 정도 수준의 암호문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암호화 소요 시간은 뭐 0.3초에서 길게는 300초 정도 소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해주게 되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암호화된 상태로 받았으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은 없고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로 암호화된 회귀 분석 모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수행을 하고 나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미믹과 시어라는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차지하냐.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정확한 계산 아니라고 했어요. 근사 계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평면 상태에서 이 같은 액션을 한 거랑 우리가 근사 계산 같은 걸 한 거랑 얼마나 차이점이 있을 거냐는데 다행히도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어떤 회귀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좋게 수렴하는 좀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의 노이즈가 추가되는 것들이 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AUROC라는 이제 실제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저희가 매저를 통해서 측정해 본 결과 한 78에서 70 정도의 AUROC를 가졌고 이는 사실 평면 상태로도 저희가 똑같은 액션을 해봤을 때도 거의 유사한 정확도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훨씬 컸던 신용 데이터에 대해서 거의 40만 건에 해당되는 신용 데이터인데 그 신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시간은 한 16시간, 17시간 정도가 소모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라이브러리 자체가 저희가 좀 이제 그 엔지니어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그 나이브한 구현이고 플러스로 GPU 같은 어떤 리소스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런 라이브러리의 개선과 GPU 같은 하드웨어 적용을 통해서 매우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가능성을 점쳐보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윤효준 프로님께서 마무리를 이렇게 좋은 기술을 잘 개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생성을 하는 IoT 디바이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진 찍으시고 전달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런 모든 게 모바일을 통해서 데이터가 또 생성이 되고, 이런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또 전달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로 모이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저희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금융, 의료, 제조, 공공, 마케팅 등 여러 버티컬 영역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 회사 대표 솔루션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AI 어널리틱스 플랫폼 브라이틱스 AI와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 그리고 IoT 플랫폼 브라이틱스 IoT, 이런 데이터 기반의 중요한 이런 저희 솔루션들의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프로퍼티를 제공을 해서 남들과 차별화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